이번 시간은 제10장 공기조화설비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기조화설비는 실내 공기를 적절한 상태로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를 공기조화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인테리어 빌딩 같은 이런 부분에서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각 실의 이 닥터를 통해서 공기를 공급해 주는 설비가 이 공기조화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조화설비는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조화설비에서 먼저 보시면 우리가 정리해 두실 거. 그러면 공기조화설비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이 공기조화에 대한 이 사요소적인 측면을 정리를 먼저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데 먼저 자, 기온 온도죠. 이 온도를 일정 우리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온도하고 그다음에 자, 이런 기류 풍속 개념이 되겠죠. 실내 공기의 풍속 기류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습도 적정한 습도로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네 번째 이 공기 청정도 개념이 됩니다. 청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열 감각 사요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기 청정도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보통 인간의 쾌적을 느끼는 실내 쾌적 사요소인 온열 감각 사요소적인 측면은 그래서 이 온도적인 측면, 기류 풍속적인 측면하고 습도는 동일하죠. 자, 그런데 온열 감각 사요소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복사열하고 관계가 있죠. 복사열. 그래서 온열 감각 사요에서는 복사열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조화 사요소 개념은 공기 청정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이번에 습공기 선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습공기 선도. 자, 습공기 선도는 일반적으로 습기하고 공기의 관계를 선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습공기 선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5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이 선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라든지 절대 습도나 공고온도, 습고온도, 노점온도, 엔탈피 등등 이런 공기 상태를 선으로 표시한 것이 습공기 선도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습공기 선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실 때 자, 습공기 선도의 구성요소적인 측면은 많죠. 공고온도나 습고온도, 노점온도, 실내 습도 중에서 절대 습도나 상대 습도적인 측면, 엔탈피, 수증기 분압해상, 현열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구성요소적인 측면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열 용량은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습공기 선도의 구성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한 거죠. 어떤 재료가 얼마만큼의 열을 흡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열 용량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 용량은 그 질량하고 그 물질의 비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열 용량을 나타낼 수는 없다. 이거는 습기와 공기의 상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열 용량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 중에서 제일 먼저 건고온도가 나오죠. 자, 보통 일반 온도계로 측정한 것이 건고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습고온도하고의 관계, 습고온도는 일반적으로 이 온도계의 감온부에다가 천이나 이 솜 같은 것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물을 적시 놓은 상태죠. 그러면 자, 우리 일반 공기가 건조하면 수분이 증발되겠죠. 그래서 그 온도를 측정한 것이 습구 온도의 개념이 되는데, 그러면 습기가 증발되면서 냉각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습구 온도하고 건고 온도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건고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습구 온도가 낮게 형성되죠. 그런데 건고 온도하고 습구 온도가 동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 바로 포화 상태가 됩니다. 습기가 100%인 포화 상태가 됐을 때는 증발이 없기 때문에 건고 온도하고 습구 온도는 동일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구 온도가 건고 온도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노점 온도 정리해 두시고, 자, 이 노점 온도는 이설 노자죠.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노점 온도 간략히 알아두시고, 노점 온도. 그래서 이 노점 온도는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이 습도에 따라서 노점 온도는 다르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노점 온도는 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습도하고 100% 이제 상태, 포화 상태가 되면 습구 온도, 건고 온도, 노점 온도가 동일한 선상이 된다, 같아질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건고 온도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도적인 측면 기억하시고 절대 습도하고 상대 습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건조 공기 1kg당 수증기 양이 얼마나, 그 양을 나타낸 것이 바로 절대 습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습도는 일반적으로 절대라는 건 변화가 없으니까 절대죠. 그래서 이 절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습이나 감습을 하고 제습기나 이런 것을 해서 할 때는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절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공기를 뭐 가열하든 냉각하든 절대 습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열하든 냉각하든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상대 습도는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상대 습도. 자, 이 상대 습도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습도가 되겠죠. 그러면 보통 실내 이 수증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대 습도라는 것은, 자, 이 실내 실제적인 수증기가 있을 때, 실내 이 수증기가 양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실제 수증기량이 있을 때 공기 온도에, 자, 이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나타낸 겁니다.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하고, 그러면 실제 이 수증기량하고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상대 습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은 변화가 있습니다. 공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고, 공기 온도가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실내의 수증기량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공기를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습도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하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건조함을 느끼는 게 틀려지죠. 그래서 난방을 하면 건조함을 느끼는 것이 실제 수증기량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증기량은 그대로 있더라도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공기를 가열합니다.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상대 습도, 이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상대 습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 건조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상대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건조함을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냉각하게 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는 개념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엔탈피 개념이 나옵니다. 자, 엔탈피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건공기 엔탈피하고 습공기 엔탈피를 더한 것이 됩니다. 엔탈피 개념은 두 가지를 합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건조기 1kg에 이 습공기의 현열과 잡열 형태로 포함된 열량을 합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엔탈피는 주의하실 것이, 자, 이 건공기 엔탈피하고 습공기 엔탈피를 플러스한 겁니다. 두 가지 에너지를 다 플러스한 것이 엔탈피의 개념이 됩니다. 엔탈피 합으로 나타낸다는 것 명심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549페이지 보시면 공기조화설비의 구성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조화설비의 구성적인 측면. 자, 그러면 먼저 공기조화설비 구성에서 첫 번째 공기조화장치. 공기를 알맞게 만드는 장치인 공기조화장치입니다. 그럼 보통 가습기나 우리가 가열기가 가열 코일이 되겠죠. 공기 냉각기도 있을 거고 냉각 코일, 그리고 일반적인 여가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공기조화장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조기는 보통 에어필터가 외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외기를 그대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어필터, 공기 여가기가 있겠죠. 제일 먼저 사람도 먼저 보통 코트로 큰 이제 찌꺼기 같은 거 거르게 돼 있죠. 그래서 에어필터 공기 여가기에 먼저 가게 되는 겁니다. 에어필터 공기 여가기. 여기에서 다음에 자, 냉각 코일을 갖다가 가게 됩니다. 냉각 코일로 공기 냉각기로 가게 됩니다. 공기 냉각기 바로 냉각 코일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열 코일, 사람도 코틀 여가기에서 그다음에 콧물하고 접촉하죠. 그리고 이제 흡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열 코일, 공기 가열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습기 형태, 습도를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습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가습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습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요 과정, 그러면 에어필터부터 해서 공조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조화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공기를 알맞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공기조화 4요소의 개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온,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기류, 풍속, 그리고 공기 청정도라 했죠. 그러면 에어필터에서 공기 청정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사나 이런 게 있을 때 먼지 그걸 그대로 공급해 주면 안 되죠. 그리고 냉각 코일, 가열 코일을 통해서 온도를 적정 온도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가습기에서 습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풍속이 남았겠죠. 기류. 그것은 이 공기조화장치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기 반송장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기 반송장치가 나오죠. 그러면 공기 반송장치에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요 네 가지는 공기조화장치, 에어컨디션, 공기를 알맞게 만드는 장치들이고, 이것을 공급하는 송풍기, 팬부터가 송풍기부터가 바로 공기 반송, 공급하고 반송하는 공기 반송 장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공기 반송 장치입니다. 그러면 송풍기를 통해서 이제 붙이겠죠. 팬으로 붙이면 덕들을 통해서 극기 덕들을 통해 가지고 공급이 각 층이나 각 실로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덕트를 통해서 이 공기 치출구를 통해서 내백에 내뿜습니다. 공기 치출구. 그래서 이제 건축물에 보시면 공기 치출구가 보통 천장 부분에 원형이 내지 또는 네모형이나 격자 형태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치출구를 통해서 나와요. 실내로 공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실내에 공기가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공급만 해줄 수는 없죠. 빨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기 흡입구가 있는 거예요. 공기 흡입구.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고. 그래서 에어컨도 보시면 위에서 치출을 하고 밑에서 옆에서 흡입을 하죠. 흡입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오게 되죠. 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순으로 건칩니다. 그래서 일반 전공기 방식, 공기를 하는 방식은 공기 조화 장치하고 공기 반송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3번과 같은 4번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거죠. 전수 방식일 때. 그러면 냉수나 온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펜콜 유닛 방식 같은 방식을 썼을 때가 바로 3번, 4번이고 열 반송 장치하고 이런 장치들은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온수나 냉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장치는. 그리고 그걸 공급한 건 이제 펌프로 공급하고 배관을 통해 돌리는 것을 열 반송 장치고요. 그래서 3번, 4번은 전수 방식일 때고요. 그러면 전공기 방식일 때는 이것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험 포인트는 현재 전수 방식에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전공기 방식에 좀 맞춰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수 방식은 아직 가지는 않네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조화 장치 형태를 정확히 구분해 두시고 혹시 순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분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550 공기조화 계획 순서가 나옵니다. 이거는 간략히만 해 두십시오. 먼저 뭐든지 사람 머리 일단 뭐든지 구상을 먼저 하겠죠. 구상을 하고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겠죠. 그리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계도 기본 설계를 먼저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본이 먼저죠. 그리고 세부적인 실시 설계가 뒤에 보통 이루어져 주시면 됩니다. 간략히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공기조화 설비 계획식 검토사항 개념이 나와요. 검토사항. 이 부분은 아직은 전혀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552페이지 보시면 552페이지 7번 조닝 개념이 나옵니다. 자, 조닝은 존을 나눠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게 조닝 개념이죠. 자, 이 공조의 조닝하고 급수의 조닝은 틀립니다. 공조 설비에서의 조닝과 그 다음에 이 급수에서의 조닝, 급탕 같은 조닝, 물을 공급하는 조닝하고, 그러면 보통 공조의 조닝 목적은 에너지 절약 목적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공조는 조닝을 하고요. 그 반면에 급수나 급탕과 같은 데 조닝은 적절한 압력으로 공급하겠죠. 적절한 이 압력, 그래서 이 압력으로 적정한 수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 조닝을 하고요. 주 목적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조 설비, 공조 조닝과.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서 자, 이 조닝은 일반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조닝 종류를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공조의 조닝에서
자, 이 조닝 종류는 조닝의 종류적인 측면을 다뤄보시면 첫 번째로 부하별 조닝 개념이죠. 첫째에 기억해 보시면 부하별로 조닝을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럼 부하별로 조닝 나눈 것은 이겁니다. 건축물의 이제 큰 건축물은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외부존하고 내부존을 나눌 수도 있고, 외부존과 내부존. 그럼 일반적으로 외기와 접하고 있는 외부존이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겨울에는 외부가 춥죠. 여러분들 학교 시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단을 앉을 때 중앙 분단 앉는 거 하고 창가에 앉았을 때 창가에 앉게 되면 매우 춥습니다. 달달달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을 이렇게 돌려주죠. 그러면 이 쫀 개념이 차이가 외부 쫀이 더 많이 춥고 내부 쫀은 덜 춥죠. 그리고 여름에 같은 경우 자, 특히 남쪽과 같은 이런 데서는 태양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뭐가 됩니까? 더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부와 내부 쫀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층별로 우리가 조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 부하는 층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보통 백화점의 경우하고 일반 건축물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뭐 1층이야. 보통 백화점은 1층이 부하가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은 1층 부분에 출입구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뚫고 어떤 방향에는 몇 개의 출입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백화점의 경우 출입구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많은데 최근에 지어진 백화점은 1층 부분이 거의 엄청난 개구부를 많이 두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1층이나 그리고 일반 건물은 최상층이 수압이 많이 걸리죠. 최상층이야.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최상층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하층이야. 그리고 중간층이야. 여기에 따라서 부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하별로 나눌 수가 있다. 부하별 조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위별 조닝. 자, 방위별 조닝은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동서남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의 경우는 부하가 남측이 가장 커지는 반면에 겨울철은 북측이 부하가 제일 커질 수밖에 없다. 남측의 경우는 주간에 태양열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워져 있죠. 그런데 북측은 우리나라의 태양이 뜨는 것에 비해서 고각이 낮기 때문에 보통 북측은 거의 음지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죠. 태양열을 한 번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별로 조닝을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시간별로 조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빌딩과 같은 건물이 있을 때 거기 다양한 것들이 용도가 들어오게 되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학원들이 있었다. 그러면 보통 초중고등 학생들이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학생들이 오전에 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오전에 온다는 학교 떼어먹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에 오기 때문에 시간별이 틀어지죠. 그리고 특히 술집들은 낮에 잘 안 하죠. 야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업무를 보는 거는 오전부터 쭉 하고 야간하게 틀리게 되면 이 시간별로 조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별 조닝은 사용 목적별이라는 것은 용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실의 용도가 무엇이냐? 실의 용도에 따라서 조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린 생활시설이냐, 그리고 업무시설이냐, 이런 용도에 따라서도 부하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헬스클럽과 같이 막 운동하는 데하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용도하고는 틀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음식점이야.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별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는 기억하자. 부하별 존인과 방위, 그리고 사용 시간, 사용 목적, 용도입니다. 용도별 분류. 이 네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좀 해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번째, 공기 조화 설비에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방안은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겠죠. 첫 번째, 건물의 조닝을 하는 것. 자, 이 조닝하는 방법이 바로 에너지 절약 방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이 부하가 크니까 1층을 기준으로 모든 층에 다 공급하게 되면 사람이 없는, 부하가 잘 없는, 출입구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 데는 부하가 별로 생기지 않죠. 특히 남성층이라든지 아니면 침대 이런 거 놔두는 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특판 세일을 엄청 하는 데는 막 몰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이 공급해주면 어디는 춥고 어디는 덥고 어디는 딱 맞다. 그래서 이 조닝을 해주는 게 에너지 절약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 조화 방식을 채택하는, 에너지 절약 방식의 공기 조화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 방식이 바로 단일떡도 중에 가변풍량, 단일떡도 가변풍량 방식입니다. 이것이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형.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 바로 이 가변풍량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가변풍량 방식이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으라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쉽게 나올 때. 다음 중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그러면 이걸 찾는 형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 해수 장치를 활용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전열 교환기가 됩니다. 전열 교환기. 자, 전열 교환기는 공기는 교환을 하되 열을 해소하는 장치가 전열 교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기는 하되 자, 이 열을 갖다 해소하는 장치입니다. 열을 해소하는 장치가 바로 전열 교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봐두실 것이 외기냉방입니다. 외기냉방. 자, 외기냉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외기냉방이라고 하는가 하면 보통 이겁니다. 여름이면 냉방 부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봄이나 가을의 경우도 냉방 부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봄, 가을은 돼도 외기는 아직 차갑지만 최근에 건축물이 무창천 건물들이 많아요. 외기를 차단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내에 백화점 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덥습니다. 그래서 저거하고 같죠.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게 되면 여름이 아니라도 덥습니다. 그러면 냉방 부하 요인이 생깁니다. 그때 차가운 외기를 끓여들여서 냉방에 활용하는 것을 외기냉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봄, 가을에 이 차가운 외기를 냉방에 활용하는 겁니다. 차가운 외기를 냉방에 활용하는 겁니다. 냉방에 활용하는 것. 이것을 외기냉방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별도로 냉동기를 돌려서 냉풍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이 되는데, 그럼 외기냉방은
전공기 방식이 가능합니다. 전공기 방식은 되고요. 그런데 이 물을 이용하는 전수 방식의 경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수 방식은 외기 냉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기조합부와 계산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조합부와. 그러면 공기조합부에서 보통 냉방부하나 우리가 난방부하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페이지 554페이지 보면 냉방부하 요인이 나오고 있어요. 냉방부하하고 난방부하적인 측면에서, 자, 그러면 냉방부하고 난방부하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집니다. 그러면 냉방부하는 거기 보시면 많죠? 실부하, 외기부하, 장치부하, 여름부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방부하의 경우는 뭐 플러스 요인이든 마이너스 요인이든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난방부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방을 하는 데 대한 총 손실 열량이거든요. 손실 열량을 합한 것이 총 손실 열량이 난방부하가 되다 보니까 난방부하를 계산할 때는 치등 열량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치등 열량은 고려를 안 합니다. 치등 열량은 고려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치등 열량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일사. 자, 이 태양열에 의해서 유리창 내로 따뜻한 태양열이 오게 되면 태양열에는 적외선 열선이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해요.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이지만 이것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방부하 할 때는 태양열이 실내에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난방부하고 냉방부하의 차이점이 겁니다. 그래서 얘는 치등 열량을 고려를 안 합니다. 일사에. 그래서 일사이한 거 치등 열량을 살펴보면 일사이한 치등, 그리고 인체. 사람이 많게 되면 인체에서 36.5도씨 평균치는 왔다 해서 열을 방출하죠. 근데 사람이 많게 되면 덜 춥죠. 그래서 이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냉방부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에어컨 트는 거하고, 막 10사람, 100사람이 있을 때 에어컨 트는 거 틀려집니다. 사람이 많으면 냉방부하 범위 넘어서면요, 온도 최대한 내려놔도요, 온도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인체라든지 인체에 의한 치등 열량이라든지, 그리고 집에 조명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조명이라든지 조명기구라든지, 그리고 일반 열흥기구도 있죠. 밥솥 같은 거 열흥기구, 열흥기기,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난방부하 계산시는 우리 집에 밥솥을 돌린다 이거. 그럼 밥솥에서 요새 우리나라 밥솥이 명품 밥솥 아닙니까? 쿠쿠밥솥 팍 돌리면서 수증기 팍 나오면 실내 온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난방부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솥 막 돌리면 냉방부하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측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난방부하에서는 이런 치등 열량들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방부하에는 이것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부하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부하하고 외기부, 그래서 한기부하가 외기부하죠. 그런데 실부하에서 거기 보시면 외피부하에서 틈새바람에 의한 부하가 나오죠. 틈새바람이 극간풍이 됩니다. 극간풍. 근데 이 극간풍은 실부하로 보고 있어요. 왜 한기를 하는 일반 외기부하는 여러분들 외기부하로 일반 한기하는 것은 외기부하로 보고 있는데 무엇은 틈새바람은 실부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실부하는 뭐 외피하고 내부 부하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러면 실내에서 조명을 켜면 열이 생깁니다. 자, 조명이 왜 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저겁니다. 보통 조명은 빛을 발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구가 좋은 기구들은 빛을 많이 발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나왔던 백열전구는 95%가 열이고 5%를 빛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형광등 일반 나온 거죠. 삼파장 이런 거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형광등은 일반적으로 빛을 80% 열을 80% 발산하고 20% 빛을 발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명이라든지 인체나 이런 기기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내부 부하, 내부에서 이제 밥솥 돌리고 이러면서 생긴 것이 내부 부하가 되겠죠.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장치 부하 나오죠. 뭐 송풍기나 닥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장치 부하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거는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자. 그 우측에 보면 현열하고 잠열 개념이 나옵니다.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고 잠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잠열이었죠. 그럼 잠열은 상태가 변해야 돼요. 그럼 물이 수증기로 바뀌든지 또는 수증기가 물로 이 상태 변화에 생기는 열이 잠열이었죠. 그럼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로 바뀌면 이때 우리가 잠열 개념,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잠열이에요. 그럼 보통은 현열만 고려를 하는데 현열과 잠열을 두 가지 동시에 고려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현열과 잠열을 두 가지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증기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증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사람에서 나온 인체죠. 인체. 그래서 인체에서 발생하는 부하는 사람이 이 피부로 열을 발산도 하지만 입이나 코를 통해서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와 관련된 것은 바로 현열 플러스 잠열을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 되는 요소에 속합니다. 그리고 집에 여러 기기들 많죠. 밥솥이나 이런 가스레인지 위에서 인체나 이런 기기는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를 해줄 요소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틈새 바람. 이 틈새 바람이 연부하. 틈새 바람을 보통 극간풍이라고 하죠. 그럼 바람이 들어오면 여기는 수증기가 있다는 거죠. 수증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기 부하하고. 그래서 얘들은 관련된 이것은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해 줄 요소에 속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러면 잠열은 상태 변화니까 수증기 공기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하적인 측면은 요 부하 계산에서는 요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저거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 실부하하고 장치부하를 구분해서 다음 중 실부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장치부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두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공기 조화에 관계된 습공기 선도나 공기 조화 장치나 조닝적인 측면이나 부하 계산적인 에너지 제약 측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조 방식의 분류와 세부적인 공조 방식의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